내 이름은 차명희. 올해 27살이다. 고향은 춘천이고 지금은 서울의 한 무역회사에서 회계팀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결혼한 지는 이제 막 1년이 다 되어 간다. 남편을 따라 서초구의 조용한 골목 깊숙한 곳에 자리한 3층짜리 번듯한 주택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 시댁은 가풍을 중시하고 위계 질서가 분명한 소위 말하는 뼈대 있는 집안이었다. 시어머니 윤경희 여사님은 쉰을 갓 넘기셨는데 깐깐하고 원칙주의적인 데다 가부장적인 면모까지 갖춘 분이셨다. 반면 시아버님 한태우 선생님은 정반대였다. 과묵하고 온화하며 평생을 아내의 비위를 맞추며 그림자처럼 살아오신 듯한 분이었다. 남편 이현우는 외아들로 소프트웨어 회사의 기술팀 팀장이다. 다정하고 아내를 끔찍이 아끼는 사람이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이 화목해 보이는 이 가정에 나는 늘 무언가 어색한 기운이 감돌고 있음을 느꼈다. 이 집 3층 복도 가장 깊숙한 곳에는 늘 굳게 잠겨있는 방이 하나 있었다. 신혼 초 호기심에 그 방에 대해 여쭈었다가 시어머니께 된통 혼이 났었다. 쓸데없는 호기심 갖지 마라. 먼지 쌓인 낡은 물건 넣어두는 창고니까 누구든 들어갈 생각 마. 앞뒤가 맞지 않는 퉁명스러운 대답에 나는 어쩔 줄 몰랐고 그 후로는 감히 그 방에 대해 묻지 못했다. 하지만 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방을 둘러싼 기묘한 분위기는 더욱 짙어졌다. 시어머니는 한 달에 한 번 꼭 혼자 3층으로 올라가셨다. 손에는 향한 묶음과 작은 떡 상자를 들고서 한참을 그 방 안에서 보내고 내려오실 때면 마치 어두운 기억이라도 마주한 듯 얼굴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내가 무슨 일이냐고 여쭈면 묵은 짐 정리하는 거니 신경 쓰지 말라며 말을 잘랐다. 지난주 시어머니는 광주에 계신 친정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집을 떠나셨다. 떠나시기 전 나를 따로 불러 평소보다 훨씬 엄한 눈빛으로 경고하셨다. 내가 닷새 정도 집을 비울 테니 집안일 잘 부탁한다. 그리고 절대 3층에는 올라가지 마라. 알겠느냐?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억누를 수 없는 호기심이 싹 텄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어머니가 떠난 지 하루 만에 시아버님이 나를 거실로 부르셨다. 아버님은 빛이 바랜 낡은 열쇠 하나를 내미셨다. 명희야, 아비랑 같이 저 방에 좀 올라가 보겠니?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다. 나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어느 방 말씀이세요? 뻔히 알면서도 되물을 수밖에 없었다. 아버님은 더는 말없이 3층으로 향하셨고 나는 발에 돌덩이라도 매단 듯 무거운 걸음으로 그 뒤를 따랐다. 방문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자물쇠는 녹슬어 있었다. 하지만 아버님이 열쇠를 넣고 돌리자 이상할 만큼 부드럽게 문이 열렸다. 안에서는 곰팡내와 마른 장미향이 뒤섞인 냄새가 훅 끼쳐왔다. 낡은 커튼이 쳐진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와 벽에 어지럽게 걸린 흑백 사진들을 비추고 있었다. 대부분 누렇게 빛이 바랜 사진들이었다. 방구석에는 낡은 화장대 하나가 놓여 있었다. 얼룩덜룩한 거울 옆에는 상아빛, 작은 향수병 몇 개, 그리고 마른 장미꽃 한 송이로 눌러놓은 두툼한 일기장이 보였다. 내가 무어라 묻기도 전에 아버님이 마치 혼잣말처럼 나지막이 읊조리셨다. 여긴 네 시어머니가 절대 입에 담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의 방이었단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수많은 보이지 않는 눈들이 나를 지켜보는 듯한 기분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화장대 앞으로 다가가 일기장을 펼쳤다. 한 글자 한 글자 주인이 온 마음을 다해 눌러쓴 듯한 또렷한 필체였다. XX월 14일. 오늘 아기가 처음으로 움직이는 걸 느꼈다. 현우야, 우리 아들은 아빠를 많이 닮았겠지? 나는 숨을 멈췄다. 현우, 내 남편의 이름이었다. 나는 황급히 다음 장을 넘겼다. 그곳에는 윤경희 여사에게 미움을 받고 있다는 절절한 심정이 담겨 있었다. 매일같이 이 아이 때문에 구박을 받는다. 나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만약 언젠가 내가 이곳에 없게 된다면 이 집안의 누구도 믿지 마라.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아버님, 이게 대체 무슨... 시아버님은 나를 보지 않은 채 조용히 말씀하셨다. 읽어보렴. 그럼 내가 오늘 왜 너를 여기 데려왔는지 알게 될 게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특히 내 시어머니에게는 절대 말해선 안 된다. 아버님은 조용히 방을 나가셨고 나는 소용돌이치는 수만 가지 질문 속에 홀로 남겨졌다. 나는 계속해서 일기장을 넘겼다. 어떤 부분은 찢겨 있었고 어떤 부분은 누군가 지우려 한 듯 잉크가 번져 있었다. 하지만 모든 내용은 정봄이라는 이름의 임신한 여성이 이 방에 살았고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떠났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시어머니나 그 누구에게서도
정봄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화장대 위액자에 담긴 흑백 사진 속에는 그 여성의 얼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단아한 얼굴,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내 등골을 오싹하게 만든 것은 그녀가 내 남편 현우와 놀랍도록 닮았다는 사실이었다. 틀림없었다. 그 얼굴, 그 눈매, 살짝 비스듬히 올라가는 입꼬리까지. 마치 현우가 여장을 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나는 뒷걸음치다. 하마터면 화장대 아래 놓인 작은 나무 상자를 떨어뜨릴 뻔했다. 상자 뚜껑에는 이런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현우에게. 만약 엄마를 기억한다면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란 말인가? 저 여성은 누구고 내 남편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그리고 시아버님은 왜 하필 이제 갓 들어온 새며느리인 나에게 이 비밀을 털어놓으신 걸까?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피가 머리로 쏠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거대한 비밀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일까? 그리고 과연 나에게 이 방의 먼지 속에 수십 년간 묻혀있던 진실을 계속 파헤칠 용기가 있을까? 저 먼지 아래에는 이 가족을 이전과 결코 같을 수 없게 만들 끔찍한 비밀이 잠들어 있을지도 모른다. 그 운명적인 오후 이후 내 머릿속은 쉴 새 없이 복잡했다. 낡은 방, 일기장, 현우에게. 만약 엄마를 기억한다면 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나무 상자.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과 기이할 정도로 닮은 여성의 사진까지. 모든 것이 나를 출구 없는 혼란 속으로 밀어넣었다. 나는 아직 그 나무 상자를 열어보지 못했다. 내 안에서 격렬한 갈등이 일었기 때문이다. 열면 진실을 알게 되겠지만 그 진실을 감당할 용기가 내게 있을까? 나는 상자를 내 방 옷장 서랍 깊숙한 곳에 넣고 조심스럽게 잠갔다. 마치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있는 기분이었다. 남편 현우에게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비밀이 우리의 결혼 생활에 균열을 일으키고 어쩌면 모든 것을 파괴할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며칠 동안 시아버님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행동하셨다. 하지만 나를 보는 아버님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버님은 내가 행동에 나서주기를 혹은 지난 수십 년간 자신을 짓눌러온 그 무언가를 풀어주기를 기다리고 계셨다. 나는 기회가 될 때마다 현우가 출근하고 시아버님이 장을 보러 나가신 틈을 타몰래 그 잠긴 방으로 다시 들어갔다. 정봄이라는 여성이 남긴 조각난 기억의 파편들을 따라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넘겼다. 눈물 속에서 쓴 듯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구절들도 있었다. 믿을 수가 없다. 나를 받아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이제는 그림자처럼 이 방에 나를 가두었다. 나는 좁은 문틈으로 현우가 자라는 모습을 훔쳐볼 수밖에 없다. 내 아이를 도둑처럼 멀리서만 바라봐야 한다. 나는 경악했다. 그렇다면 이 여성은 이 집에서 살면서 내 남편을 낳았지만 아이를 키울 권리는 박탈당했다는 뜻이었다. 왜? 시어머니 윤경희 여사는 이 일에 어떤 역할을 한 걸까? 나는 낡은 서랍을 더 뒤져보았고 이번에는 누렇게 변색된 편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안에는 급하게 찍은 듯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젊은 시절의 시아버님과 한 젊은 여성이 나란히 서 있었다. 두 사람은 아주 가까이 붙어서 부드럽게 웃고 있었고 눈에는 행복이 가득했다. 사진 뒷면에는 또렷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보미와 태우, 제주 1995.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보미는 바로 그 방의 주인이었고 태우는 내 시아버님이었다. 두 사람은 연인이었다. 그런데 왜 지금 그녀는 사라지고 아버님은 다른 사람, 바로 지금의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계신 걸까? 나는 이 사실을 기록물 관리사로 일하는 절친 최가은에게 털어놓았다. 그리고 1995년에서 2000년 사이 이 서초구 일대에서 정봄이라는 이름과 관련된 기록이 있는지 찾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이틀 뒤 가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명희야, 단서를 찾았어. 1996년에 서초구 보건소에서 산정검사를 받은 정봄이라는 산모가 있었어. 신고된 주소가 바로 너희 집 주소야.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모든 것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다. 내 남편 현우는 시아버님의 옛 연인이었던 정봄이라는 여성의 몸에서 바로 이 집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그 후 모든 것이 사라졌다. 기록도 존재도 그 누구의 기억 속에서도. 나는 다시 한번 그 방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옷장 맨 아래 서랍을 뒤지다가 낙고해진 산모 수첩 하나를 찾아냈다. 그 안에는 임신 6개월 차 초음파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산모 이름은 정봄이, 보호자 연락처는 한태우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정보미 씨는 어디로 갔을까? 왜 자기 아이를 버려두고 떠났을까? 아니면 자의가 아니었던 걸까?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식사를 하는 동안 시아버님은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셨다.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차마 입을 떼지 못하는 눈치였다. 나는 아버님이 여전히 무언가에 얽매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내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고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일 수도 있었다. 나는 젓가락을 든 채 실타래처럼 엉킨 생각에 잠겼다. 시어머니는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지만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있었고 내가 곧 마주하게 될 진실은 한 사람이 아닌 이 가족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을 열고 그 나무 상자를 꺼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 뭉치가 들어있었다. 모두 1996년 4월부터 9월 사이에 쓰인 편지들이었다. 현우가 태어난 시기였다. 모든 편지는 사랑하는 내 아들 현우에게로 시작했고 일기장에서 보았던 익숙한 필체로 쓰여 있었다. 한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만약 언젠가 네가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아마 엄마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거나 아주 먼 곳에 있을 거야.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주렴. 엄마는 단 한 번도 널 버린 적이 없단다. 네가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엄마는 억지로 끌려가야 했어. 그들은 엄마가 우울증이라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사실 엄마가 정식 아내가 아니라는 이유로 너와 떨어뜨려 놓은 거였어. 나는 숨을 죽였다. 내 아빠는 엄마와 결혼하고 싶어 했지만 할머니, 지금의 내 엄마는 절대 허락하지 않았어. 엄마가 집안도 변변찮고 너희 가문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지. 온갖 방법으로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어. 그리고 결국 엄마는 산후 정신 이상이라는 명목으로 어떤 시설로 보내졌단다. 아무도 엄마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 편지는 비뚤비뚤한 글씨로 끝을 맺고 있었다. 현우야, 엄마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나는 편지를 접었다. 눈물이 소리 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내 머릿속에는 한 장면이 그려졌다. 아이를 품에 안은 젊은 여성이 절망 속에 소리치며 끌려가는 모습. 그리고 그 아이는 자신의 친어머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자라났다. 나는 옆에서 곤히 잠든 남편을 바라보았다. 심장이 쥐어짜이는 듯 아팠다. 그는 평생 윤경이 여사를 완벽한 어머니로 존경하며 살아왔다. 이 진실을 알게 되면 그는 어떻게 될까? 나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계속 나아가야 했다.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그 진실이 아무리 잔인할지라도 저토록 애절한 편지를 썼던 정봄이라는 여성이 영원히 침묵 속에 묻히게 둘 수는 없었다. 나는 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이미 그 방에 발을 들인 이상 되돌아갈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뜨거운 차를 앞에 두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나무 상자 속 편지의 글귀들은 지울 수 없는 붉은 잉크 자국처럼 내 마음속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출근 준비로 분주한 남편을 바라보자 형언할 수 없는 연민이 솟구쳤다. 그는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에 대한 아름다운 믿음이라는 완벽한 허상 속에서 살고 있었다. 지난 28년간 그의 삶이 정교하게 포장된 거짓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나는 지금 당장 남편에게 사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 나 자신조차 이 진실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대신 나는 더 깊이 파고들어 명확한 증거를 찾기로 결심했다. 확실한 증거 없이는 내가 하는 모든 말이 그저 호기심 많은 며느리의 헛소리로 치부될 것이고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 않고 모든 것을 부인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다시 친구 가은을 찾아가 1996년부터 2000년 사이 서울 지역에서 정신질환 환자를 치료했던 의료시설에 대한 정보를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가은은 내가 이 일에 너무 깊이 빠져드는 것을 걱정하면서도 내 부탁을 들어주었다. 명희야, 너 지금 큰일을 건드리고 있는 거야. 정말 괜찮겠어? 나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해야만 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봄이라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은 알려질 권리가 있고 내 남편 현우 씨도 자신이 누구인지 알 자격이 있어. 일주일 뒤 가은에게서 연락이 왔다. 찾았어. 하동의 한 정신건강센터에 1996년 10월 입원한 정봄이라는 여성 환자의 기록이 있어. 생년월일은 1973년, 사유는 산후정신증. 보호자 없이 입원했고 입원시킨 사람은 윤경이라는 여성인데 관계가 전 사실혼 관계자의 누나로 되어 있어. 면회 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환자는 입원 3개월 만에 병원에서 실종 처리됐어. 그렇게 기록이 종결됐고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윤경이는 바로 내 시어머니였다. 시어머니는 정보미 씨를 시아버님에게서 떼어내기 위해 전 사실혼 관계자의 누나라는 애매한 자격으로 법망을 교묘히 피해 그녀를 병원에 입원시킨 것이었다.
그리고 그 후 정보미 씨는 실종되었다. 나는 끔찍한 사건의 연쇄를 상상하기 시작했다. 시아버님과 정보미 씨는 사랑했고 아이를 가졌지만 가족의 반대에 부딪혔다. 당시 신우이였던 윤경희 여사는 그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 계략을 꾸몄고 이후 애매한 상황 속에서 시아버님과 결혼했다. 정보미 씨는 감금당하고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했으며 아들은 빼앗긴 채 윤경희 여사가 친어머니인 것처럼 길러졌다. 그리고 병원을 나온 정보미 씨는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날 밤 나는 시아버님과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심했다. 저녁 식사 후 거실에 단둘만 남게 되자 나는 조용히 아버님 앞에 내가 찾아낸 진료 기록 사본과 제주 1995라고 적힌 사진이 든 봉투를 내려놓았다. 아버님은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다가 나지막에 한숨을 내쉬었다. 네가 다 알게 되었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님, 어째서 그분이 그런 일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아버님은 바로 대답하지 못하셨다. 마치 목에 걸린 돌덩이를 삼키려는 듯 눈을 질끈 감으셨다. 한참 뒤에야 깊은 우물에서 울려 퍼지는 바람 소리처럼 가라앉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나와 보미는 1993년에 그녀가 개인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할 때 만났어. 우린 진심으로 사랑했고 결혼을 약속했지. 그녀가 임신했을 때 집에 데려와 인사시켰지만 내 시어머니, 당시에는 내 형수였던 사람이 격렬하게 반대했어. 보미의 집안이 변변찮고 호적도 깨끗하지 않다면서. 심지어 사람을 붙여 보미를 뒷조사하고는 다른 남자와 부정한 관계였다는 헛소문까지 퍼뜨렸지. 난 믿지 않았지만 그때는 너무 어리고 나약했어. 형수와 싸울 때마다 번번이 졌지. 보미가 현우를 낳은 뒤 두 사람을 데리고 이곳을 떠날 생각이었어. 하지만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보니 보미가 사라지고 없었어. 내 시어머니는 보미가 산후 우울증 때문에 아이를 버리고 제 발로 나갔다고 하더군. 사방을 찾아다녔지만 아무도 아는 이가 없었어. 나중에야 형수가 보미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아이를 포기한다는 각서에 억지로 서명하게 했다는 걸 알게 됐지.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럼 시어머니와 결혼하신 건요? 목이 메어 물었다. 아버님은 고개를 숙이셨다. 내가 잘못했다. 보미를 찾지 못하자 모든 걸 포기해버렸어. 주변의 압박에 못 이겨 그 사람과 결혼했지. 사랑 때문이 아니라 현우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수십 년 동안 늘 후회하며 살았어. 3층의 저 방은 보미의 흔적이 남은 유일한 곳이야. 언젠가 아들 녀석이 친어머니가 누구냐고 물어볼까? 두려워서 모든 것을 그대로 두었지. 아버님은 작게 흐느끼셨다. 나는 시아버님이 우는 모습을 처음 보았다. 오늘에서야 나는 아버님에게서 유약하거나 순종적인 모습이 아닌 진짜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다. 이제 어쩔 셈이냐? 아버님이 물으셨다.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침묵할 수는 없어요. 정보미 씨가 아직 살아계신지 찾아야 해요. 적어도 현우 씨에게는 진실을 알려줘야 해요. 자신이 누구인지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아버님은 고개를 끄덕이셨다. 내가 돕겠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네, 시어머니가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게다. 그날 밤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컴퓨터를 켜고 1996년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실종된 정보미라는 이름의 모든 기록을 검색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나에게 남은 희망은 단 하나. 정보미 씨가 일했던 석촌호수 근처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있던 개인 병원을 찾아가는 것이었다. 누군가 그녀를 기억하고 있다면 마지막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산모수첩에 적힌 주소를 따라 석촌호수 근처의 낡은 아파트 단지로 향했다. 건물은 심하게 노후되어 벽에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복도는 어두컴컴했으며 전선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안으로 들어섰다. 정보미 씨가 일했던 개인 병원은 간판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작은 구멍가게가 들어서 있었다. 나는 가게 주인인 희끗희끗한 백발이지만 아직 정정해 보이는 70대 할머니에게 물었다. 내가 정보미라는 이름을 꺼내자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잃더니 나지막이 말했다. 봄이? 간호사 봄이 말하는 건가? 응, 기억나지. 참 착하고 어진 사람이었는데 96년인가 97년인가 갑자기 사라져버렸어. 사고를 당했다는 사람도 있고 병원에 실려갔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무도 확실히는 몰라. 나는 혹시 그때 정보미 씨와 친하게 지냈던 분이 아직 이곳에 사시는지 여쭈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복도 끝 집을 가리켰다. 박미자 할머니한테 한번 물어봐. 옛날에 둘이 엄청 친했어. 나는 박미자 할머니 댁의 문을 두드렸다. 마르고 의심 가득한 눈빛의 할머니가 문을 열었다. 하지만 내가 한태우 씨의 며느리라고 밝히고 정보미 씨에 대해 묻자 할머니의 눈에 갑자기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세상에, 드디어 보미를 찾는 사람이 나타났구나. 나는 집 안으로 안내받았다. 집은 소박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벽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다. 젊은 시절의 정보미 씨가 나이 든 여성, 아마도 박미자 할머니와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었다. 나하고 보미는 저 병원에서 같이 일했어. 참 착하고 순진한 아이였지. 임신했다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그때 남자친구가 태우라는 사람인데 집안도 좋고 결혼도 약속했다고 했어. 그런데 갑자기 사라져버렸지. 박미자 할머니는 말을 멈추고 먼 곳을 바라보았다. 나랑 같이 애 낳으러 가자고 약속까지 했는데 어느 날 찾아가 보니 자취방에서 사라지고 없었어. 집주인은 웬 가족이 와서 데려갔다고 하고 나중에 사방을 찾아다녔는데 아무도 보미가 어디 갔는지 모르더라고. 어떤 사람은 포천 어디에 있는 복지시설 같은 데 갇혀 있는 걸 봤다고 했는데 다들 쉬쉬했지. 데려간 사람이 그 태우 씨네 누나라고 권세가 대단한 사람이라고들 했거든. 돈을 한 보따리 싸들고 와서 기록까지 싹 지웠다는 소문도 있었어. 나는 할머니에게 그 시설의 이름을 기억하냐고 물었다.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했다. 아마 포천에 있는 은혜복지센터였을 거야. 지금은 아마 없어졌을걸. 문 닫았다고 들었어. 그래도 한번 가봐. 혹시 낡은 기록이라도 남아있을지 모르잖아. 나는 주소를 받아 적고 연신 감사 인사를 한 뒤 심장이 옥죄는 듯한 기분으로 집을 나섰다. 이야기는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다. 정보미 씨는 전 연인의 가족, 즉 내 시어머니에 의해 미혼모를 처리하여 가문의 명예를 지키려는 위장 자선시설에 강제로 보내졌다. 나는 정보미 씨처럼 침묵 속에 묻혀버린 여성이 얼마나 더 많을지 생각했다. 다음 날 나는 회사에 출장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포천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다. 은혜복지센터는 정말로 문을 닫았고 잡초만 무성한 폐허가 된 단층 건물들만 남아있었다. 나는 그곳 뒤편 가건물에 사는 나이든 경비 아저씨를 만났다. 이름은 고대호라고 하셨다. 내가 대강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정보미 씨의 사진을 보여드리자 고대호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확인해 주셨다. 아, 이분 96년인가 97년인가 어떤 부잣집 사모님이 산후정신 이상이라고 데려왔었지. 참 조용한 분이었어. 혼자 앉아있다가 가끔 울기도 하고. 그런데 나중에 기록 보관소에 불이 나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 뒤로 이분도 사라졌어. 다들 병원에서 도망쳤다고들 했지. 나는 혹시 뭐라도 보관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여쭈었다. 기록, 서류, 무엇이든. 고대호 아저씨는 집안에서 한참을 뒤지더니 낡은 서류 뭉치 하나를 건네주셨다. 그 안에는 월별 환자 명단이 적힌 장부가 있었다. 1909 16년 11월 페이지에 정보미 11월 10일 입소, 사유, 산후불안장애, 보호자, 윤경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고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연락처도 함께 기록되어 있었다. 나는 장부를 든 채 손을 떨었다. 이것이 바로 증거였다. 정보미 씨가 자의가 아닌 보호라는 명목하에 합법을 가장한 강압에 의해 이곳으로 보내졌다는 증거. 나는 고대호 아저씨께 허락을 받고 기록을 사진으로 찍었다. 진심을 다해 감사 인사를 드리고 경악과 안도가 뒤섞인 마음으로 서울로 돌아왔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내 남편의 친어머니 정보미 씨는 시어머니에 의해 벼랑 끝으로 내몰려 어머니가 될 권리를 박탈당하고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이 세상에서 지워졌다. 하지만 그녀는 죽지 않았다. 적어도 아무도 그녀의 죽음을 증명하지 못했다. 그리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며느리인 내가 그 묻혀있던 상처에 가장 먼저 손을 댄 사람이 되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시아버님이 거실에 홀로 앉아 계셨다. 나는 아버님께 환자 명단 장부 사진과 고대호 아저씨의 증언을 보여드렸다. 아버님은 눈물을 글썽이셨다. 내가 10년 넘게 그 사람을 찾아다녔다. 아무 흔적도 없었어. 옛날 정신병원까지 찾아가 봤지만 기록이 다 지워져 있더구나.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정말 그곳으로 보내졌었구나. 나는 잿빛으로 변한 아버님의 머리 위에 무겁게 내려앉은 회한과 죄책감을 느끼며 아버님을 바라보았다. 이제 어쩔 셈이냐? 아버님이 물으셨다.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현우 씨에게 진실을 말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시어머니를 포함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요. 아버님은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셨다. 나는 가장 큰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남편의 DNA 샘플을 채취해 정보미 씨의 유품과 대조하는 것. 그리고 만약 결과가 내 생각대로 나온다면 시어머니가 지난 30년간 공들여 쌓아올린 이 가족이라는 허상은 폭풍우를 만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것이었다. 포천에 다녀온 지 사흘 뒤 나는 행동에 옮기기로 결심했다. 내가 침묵하는 매 순간은 만약 살아계신다면 정보미 씨가 망각 속에서 하루를 더 보내는 것이고 남편은 자신이 그토록 존경하는 어머니에게 계속 속고 사는 것이었다. 나는 친구 가은에게 부탁해 비밀이 보장되는 신뢰할 만한 사설 DNA 검사 기관을 소개받았다. 정보가 새어나갈까 두려워 공공병원에서 하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남편의 빚에서 몰래 채취한 모근이 붙은 머리카락 몇 올과 3층 방에 있던 정보미 씨의 유품 상자 속 낡은 장갑에서 나온 손톱 조각을 가지고 갔다. 그것은 도박이었다. 만약 결과가 내 예감대로 나온다면 진실은 밝혀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내 모든 노력은 망상에 불과한 것이 될 터였다. 결과를 기다리는 사흘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다. 나는 기계처럼 출근하고 퇴근하고 밥을 지었다. 하지만 머릿속은 현실과 내가 파헤치고 있는 비밀의 지하세계 두 개의 세상에서 동시에 사는 것처럼 혼란스러웠다. 시아버님은 매일 조용히 나를 지켜보셨다. 그 눈빛에는 늘 근심이 가득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시면서도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으셨다. 딱 한 번 물으셨다. 이 모든 것이 밝혀지는 게 두렵지 않으냐? 나는 대답했다. 두려워요. 하지만 평생 거짓 속에서 사는 것이 더 두려워요. 아버님은 목이 잠긴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이셨다. 나는 평생 비겁했다. 이제 너를 보니 내가 다시 사는 것 같구나. 그 말에 나는 감동하면서도 한편으론 슬펐다. 사흘째 되던 날 검사기관에서 전화가 왔다. 나는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결과를 받으러 갔다. 의사가 봉투를 건넸을 때 나는 바로 열어보지 못하고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손이 너무 떨려 봉투조차 제대로 뜯을 수 없었다. 마침내 심호흡을 하고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친자 관계. 샘플 1과 샘플 2는 99.999% 확률로 모자 관계임.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잊혀지고 정신병자로 낙인 찍히고 족보에서 이름이 지워진 정보미 씨가 바로 현우의 친어머니였다. 더 이상의 의심은 없었다. 그날 밤 나는 한참 동안 남편을 바라보았다. 현우는 아무것도 모른 채 월말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가끔 나를 보며 자기야, 치킨 시켜 먹을까? 내일 어머니 오시는데 냉장고 고장 난 거 얘기하지 마. 또 화내실라? 같은 시시콜콜한 질문을 던졌다.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만약 그가 곧 돌아올 저 여인이 자신의 친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의 유년 시절을 파괴하고 어머니를 빼앗아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과연 저렇게 태평하게 말할 수 있을까? 나는 검사 결과를 침실 작은 금고에 넣고 조심스럽게 잠갔다.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시어머니가 곧 돌아오실 것이다. 만약 지금 이 사실을 터뜨린다면 시어머니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부인할 것이고 심지어 현우의 감정을 파고들어 세뇌하려 들 것이다. 그건 시어머니가 가장 잘하는 일이었다. 나에게는 계획이 필요했다. 우선 정보미 씨가 살아있는지 아니면 돌아가셨는지 정확히 알아야 했다. 살아계신다면 반드시 세상 밖으로 모셔와야 한다. 만약 돌아가셨다면 적어도 남편이 잊혀진 어머니께 향이라도 한번 피울 수 있도록 안식처를 찾아야 했다. 나는 정보미 씨의 옛 친구였던 박미자 할머니를 다시 찾아갔다. 은혜복지센터가 문을 닫은 뒤 다른 시설로 옮겨간 직원들이 몇 명 있다고 하셨으니 그분들을 통해 연락해달라고 부탁드렸다. 일주일 뒤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보미라는 환자를 돌봤던 송지연이라는 분이 있는데 지금은 일산의 한 사설 요양원에서 자벽부로 일하고 있다고 했다. 나는 다음 날 바로 그곳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다. 송지연 씨는 40대 중반으로 다부진 체격에 세상 풍파를 겪은 듯한 얼굴이었다. 내가 정봄이라는 이름을 꺼내자 그녀의 눈가가 갑자기 붉어졌다. 그럼요. 똑똑히 기억하죠. 제가 거기서 본 사람 중에 밤새 자기 배를 끌어안고 우는 사람은 그분밖에 없었어요. 소리 지르거나 난동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그저 배를 쓰다듬으면서 아가야, 미안해 하고 속삭였죠. 이상하게도 그분은 정신병 같은 건 없어 보였어요. 아주 멀쩡했고 심지어 시도 썼어요. 아들에게 보내는 시라면서 방벽에 붙여뒀는데 제가 아직도 간직하고 있어요. 보고 싶으세요? 나는 송지연 씨를 따라 건물 뒤편의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벽에는 누렇게 변색된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다. 비스듬하지만 부드러운 필체였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엄마는 모르지만
내 눈이 아빠를 닮았다는 건 안단다. 혹시 이 시를 읽게 되거든? 너를 낳은 사람을 원망하지는 말아주렴.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송지연 씨는 말을 이었다. 1999년에 센터에서 작은 화재가 난 뒤로 보미 씨가 사라졌어요. 도망쳤다는 사람도 있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아무도 확인해주지 않았죠. 기록은 다 타버렸고요. 그 뒤로 그분이 어떻게 됐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서울로 돌아왔다. 하지만 적어도 그녀가 살아있었고 현우를 사무치게 그리워했으며 어머니로서의 본능으로 모든 것을 견뎌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싸울 이유가 충분했다. 사진, 편지, DNA 검사 결과, 증인들의 증언까지. 모든 증거가 내 손에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정면으로 맞서는 것뿐이었다. 다음 날, 시어머니가 돌아오셨다. 고운 비단 한복을 차려입고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를 내며 집으로 들어서는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 나를 보자마자 대뜸 물으셨다. 너 3층 방에 손댔느냐? 나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네, 아버님께서 직접 데려가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 알게 됐습니다. 정보미 씨에 대해서도 현우 씨에 대해서도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벼랑 끝에 몰린 맹수처럼 눈을 가늘게 뜨셨다. 네가 지금 무슨 허튼 소리를 하는 거냐? 나는 대답 대신 방으로 들어가 금고를 열고 두툼한 서류철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읽어보세요. 다 읽고 나시면 더는 부인하실 수 없을 겁니다. 거실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커튼 사이로 스며든 햇살 속에서 부유하는 먼지마저 움직임을 멈춘 듯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철에는 낡은 사진, 진료 기록, 사본, 증인들의 진술서, 그리고 무엇보다 거의 절대적인 확률을 명시한 DNA 검사 결과지가 들어있었다. 그것은 시어머니의 목전에 겨눠진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았다. 윤경희 여사님은 자리에 앉지 않고 선체로 나를 불태워버릴 듯이 노려보았다. 하지만 나는 그 차갑고 원망 섞인 눈빛이 순식간에 다른 감정, 즉 당황으로 바뀌는 것을 포착했다. 너 이딴 것들을 어디서 구했느냐? 여전히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는 목소리였지만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어머님께서 직접 남기신 것들에서요. 3층의 그 방, 어머님께서는 감히 누구도 열어볼 생각을 못할 거라고 믿으셨겠죠. 하지만 아버님께서 문을 여셨고 제가 어머님께서 묻어버리고 싶어 하셨던 글자들을 하나하나 다 읽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주춤하더니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혼란스러운 눈빛이었다. 그 정봄이 살아있더냐?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건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이 산후정신증 환자라는 명목하에 불법적인 복지시설로 보내졌다는 건 압니다. 보호자 서명란에 이름을 적은 사람이 바로 어머님이셨고요. 나는 은혜복지센터의 기록 사본을 시어머니 앞에 내려놓았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다. 손이 어찌나 떨리는지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한참 뒤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다시 날카로워져 있었다. 난 이 집안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했을 뿐이다.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니시압이라는 인간은 남편도 없이 애벤 그 여자 하나 보고 집을 나갔을 게다. 넌 몰라. 그 시절에 결혼도 안 하고 애 낳은 여자는 온 동네 손가락질을 받고 집안 망신시킨다고 쫓겨나기 십상이었어. 난 그런 꼴을 볼 수 없었다.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래서 명예를 위해 한 여성의 어머니가 될 권리를 빼앗고 자기 아들을 28년 동안 속이셨군요.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내가 걔를 키웠어. 내가 걔를 가르쳐서 지금의 사람으로 만들었단 말이다. 내가 없었으면 걘 길거리에서 애비 없는 자식으로 컸을 거야. 나는 물러서지 않고 여전히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어머님은 그 아이를 낳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빼앗을 권리 또한 없으셨습니다.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때 방에서 시아버님이 나오셨다. 경희 씨, 그만해요. 나도 이제 지쳤소. 아버님은 평생을 참고 살아온 사람처럼 슬픈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내가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소. 당신이 나를 짓밟는 건 참을 수 있었지만 보미에 대한 진실까지 영원히 묻어둘 수는 없소. 당신이 그 사람을 이 집에서 내쫓고 죄인처럼 시설로 보냈지. 나는 용서하려고 노력했지만 이제 보니 내가 틀렸소. 이제는 말해야겠소. 시어머니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의자에 주저앉아 이마를 짚었다. 한참 뒤에야 바람소리처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여자가 그런 것들을 남겨뒀을 줄은. 다 치운 줄 알았는데.
나는 차갑게 말했다. 저도 어머님이 모범적인 시어머니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에는 권력을 잃을까 두려워 온갖 수단을 동원한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사그라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았다. 그래서 어쩔 셈이냐? 현우한테 다 말하겠다고? 그 애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무너져 내릴 거다. 이 집안 전체를 증오하게 될 거라고.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복수하려는 게 아니에요. 현우 씨가 자기 자신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신이 누구인지, 친어머니가 누구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어머님께서도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진실과 마주하셔야 합니다. 그날 밤 나는 시아버님과 마주 앉아 상의했다. 아버님은 내가 현우에게 말하기로 결심한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내 편에 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하지만 며칠만 기다려달라고, 늦었지만 자기 손으로 아들에게 직접 말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셨다. 그것이 아버님의 마지막 속죄 방식이었다. 나는 동의했다. 그 후 사흘 동안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시어머니는 나를 피했고 말수가 줄었으며 자주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그 피곤한 얼굴 뒤에 어떤 생각이 숨어 있는지, 후회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계략을 꾸미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나흘째 되던 날, 시아버님은 현우를 근처 카페로 불러내셨다. 손에는 서류가 가득 든 가방을 들고 계셨다. 나는 따라가지 않았다. 멀리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아있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시아버님의 눈빛은 한평생의 무게가 담긴 듯 무거웠다. 2시간 뒤 현우가 돌아왔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다. 내가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다. 나는 그를 내버려 두었다. 그날 밤 아무도 잠들지 못했다. 집 전체가 이름 모를 무거운 그림자에 짓눌린 듯했다. 다음 날 아침 현우가 방에서 나왔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다 물었다. 당신 이 사실을 전부터 알고 있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나를 책망하지 않았다. 그저 긴 한숨을 내쉬었다. 거짓말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하지만 나한테 시간이 좀 필요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꽉 잡았다. 그는 내 뒤에 서 있는 옷자락을 꽉 쥔 채 떨고 있는 어머니를 돌아보았다. 어머니는 제게 거짓말을 싫어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 전체가 어머니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윤경희 여사님은 목이 메어 말했다. 나는 그저 네가 번듯하게 살기를 바랐을 뿐이다. 너는 내 인생의 전부였어.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 아들이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 아들이 아닙니다. 라는 말이 끝나는 순간 공간이 얼어붙었다. 시어머니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손은 여전히 닿을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는 듯 현우를 향해 뻗어 있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날카로움도 권위도 없었다. 자신이 전부라고 믿었던 아들에게 부정당한 한 여성의 공황과 상실감만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현우는 돌아보지도 더 이상 말을 잇지도 않았다. 그는 곧장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가벼웠지만 내 심장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앉는 듯했다. 그 후 며칠 동안 현우는 이전의 그가 아니었다. 그는 말이 없어졌고 자주 혼자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내가 말을 걸면 시간을 좀 줘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나는 이해했다. 거의 30년 동안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를 절대적으로 믿어온 남자가 이 진실을 발견했다는 것은 단순히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충격을 넘어 정신적인 붕괴에 가까운 일이었다. 그는 자기 자신과 유년 시절, 그리고 모든 기억을 다시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었을 것이다. 나는 현우를 재촉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마지막 단서를 찾는 데 집중했다. 그의 친어머니 정보미 씨가 아직 살아있는지 아니면 돌아가셨는지. 이 이야기가 고통 속에서 멈추게 둘 수는 없었다. 현우가 어머니와 재회하든 적어도 작별 인사를 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어야 했다. 나는 은혜복지센터에서 일했던 송지연 씨를 다시 찾아갔다. 이번에는 현우의 얼굴이 선명하게 나온 증명사진을 들고 갔다. 혹시라도 무언가 기억을 떠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에서였다. 송지연 씨는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더니 나지막이 말했다. 정말 닮았네요. 보미 씨가 갓 나왔을 때 봤던 아기 얼굴이랑 똑같아요. 아기가 엄마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잠들곤 했는데 눈은 감고 있으면서도 입은 웃고 있었죠. 보미 씨가 그랬어요. 자기가 죽더라도 아들이 커가는 모습은 꼭 한번 보고 싶다고. 나는 혹시 1999년 화재 사건 이후 정보미 씨가 어디로 이송되었는지 언급한 사람이 없었는지 물었다. 송지연 씨는 미간을 찌푸리더니 말했다. 한 사람 있었어요.
임동철 씨라고 센터에서 경비로 일하다가 고향인 포천으로 돌아갔는데 그때 그분이 화상 입은 환자 몇 명이 서울 시립병원으로 이송됐는데 그중 한 명이 실종됐다고 말했던 기억이 나요. 어쩌면 그분이 보미 씨일지도. 나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시아버님과 함께 차를 몰아 포천으로 가서 임동철 씨를 찾았다. 반나절을 꼬박 헤맨 끝에야 그가 처자식과 함께 사는 작은 집을 찾을 수 있었다. 내가 정보미 씨의 사진을 보여주며 사정을 설명하자 임동철 씨는 말을 잃었다. 기억납니다. 센터에 불이 났을 때 몇몇 환자가 화상을 입었는데 그중에 봄이라는 분이 손과 얼굴에 상처를 입었어요. 정신은 아주 멀쩡해서 계속 가족에게 연락해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죠. 그 뒤에 신재욱이라는 개인병원 의사 선생님이 왕진을 왔다가 그분을 딱하게 여겨서 자기 병원으로 데려가 돌봐주셨어요. 일산에 있던 선화 의원이라고 아직도 주소를 기억합니다.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올랐다. 나는 임동철 씨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시아버님과 함께 곧장 일산으로 향했다. 선화 의원은 이미 폐업했지만 근처 주민들은 가난한 환자들, 특히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었던 신재욱 원장님을 기억하고 있었다. 길가에서 음료수를 파는 한 할머니는 신 원장님이 3년 전에 돌아가셨고 지금은 그가 살던 낡은 집에 한 여인이 홀로 살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거의 외출도 하지 않고 말수도 적어 다들 김 여사라고 부르며 사회보조금으로 생활한다고 했다. 나는 낡은 슬레이트 지붕의 집 앞에 섰다. 문을 몇 번 두드리자 마침내 한 여인이 문을 열고 나왔다. 깡마른 몸, 희끗희끗한 머리, 관자놀이에서 뺨까지 길게 이어진 희미한 흉터. 하지만 그 눈빛만은 내가 틀릴 리 없었다. 그것은 1995년 제주도에서 시아버님과 함께 찍은 사진 속 정보미 씨의 눈빛이었다. 나는 확신할 수 없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정보미 선생님 아니세요? 여인은 1초, 2초간 멈칫하더니 이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봄이에요. 누구시죠? 시아버님이 앞으로 나섰다. 얼굴은 창백해졌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보미 씨, 나요, 태우예요. 정보미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입술을 파르르 떨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태우 씨? 정말 태우 씨예요? 나는 뒤로 물러나 거의 30년 만에 서로를 잃어버렸던 두 사람이 마주 볼 수 있는 공간을 내주었다. 정보미 씨는 와라구름을 터뜨렸다. 시아버님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한평생의 이별을 단 몇 분 만에 보상하려는 듯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나는 옆에 서서 함께 눈물을 흘렸다. 한참 뒤 정보미 씨가 조금 진정되자 나는 현우의 사진을 꺼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아드님이에요. 현우 씨, 자기가 선생님 아들이라는 거 이제 알아요. 그녀는 몸을 떨며 사진을 가슴에 품었다. 우리 아들, 잘 지내나요? 행복한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잘 지내고 강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지금 많이 아파하고 있어요. 선생님을 만나야 해요. 정보미 씨는 목이 메어 말했다.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날 우리는 정보미 씨를 모시고 서울로 돌아왔다. 바로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얻어 그녀가 편히 쉴 수 있도록 했다. 현우가 준비될 날을 기다리기 위해서였다. 나는 그 순간이 곧 다가올 것이며 30년 가까이 떨어져 있던 모자를 다시 만나게 해줄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알았다. 남편의 마음을 준비시키는데 거의 일주일이 걸렸다. 그 시간 동안 나는 여느 때처럼 밥을 짓고 청소하고 일했다. 하지만 집안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시어머니는 그날의 충격 이후 나와 거의 말을 섞지 않았다. 방에 틀어박혀 지내며 더 이상 잔소리도 명령도 하지 않았다. 그것이 변화 때문이 아니라 단지 기다림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징벌 혹은 영원히 자기 편일 거라고 믿었던 아들의 분노를 기다리고 있었다. 남편 현우는 그 며칠 동안 출퇴근만 할 뿐 그림자처럼 조용히 지냈다. 우리는 나란히 누워 있었지만 마치 거대한 바다를 사이에 둔 것처럼 멀게 느껴졌다. 마침내 저녁 식사를 마친 어느 날 밤 나는 남편 곁에 앉았다. 그의 손을 잡고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현우 씨, 당신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당신 친어머니를 찾았어요. 살아계시고 바로 여기 아주 가까운 곳에 계세요. 당신을 만날 날만 기다리고 계세요.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잠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어디 계시는데? 나는 그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여기서 몇 블록 안 떨어진 곳에. 억지로 가자고 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어머니를 만나러 데려다 줄게요. 우리는 함께 정보미 씨가 임시로 머무는 작은 아파트로 향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3층 아파트였다. 녹슨 철제 계단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내가 초인종을 누르자 정보미 씨가 문을 열었다. 현우를 본 순간 그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현우 역시 조각상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나는 두 사람이 거의 30년 만에 처음으로 마주 볼 수 있도록 뒤로 물러섰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눈빛,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감정이 터져나오는 먹먹한 눈빛만이 오갔다. 그때 갑자기 현우가 앞으로 다가가 정보미 씨를 와락 끌어안았다. 그는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정보미 씨는 아들을 힘껏 껴안으며 떨리는 손으로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못하고 심장이 터질 듯한 흐느낌으로 울었다. 엄마가 미안해. 미안하다 아들아. 지난 세월 동안 단 한순간도 널 잊은 적이 없었어.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는데. 현우는 친어머니의 품에서 흐느꼈다.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그저 인생이 너무 불공평한 게 원망스러울 뿐이에요. 나는 곁에 서서 터져나오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수개월간의 추적, 억울함, 밝혀진 진실. 마침내 모든 것이 그들을 다시 만나게 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는 두 사람이 현우가 좋아하는 음식부터 잠버릇 같은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웃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 모든 대화가 찢겨나간 삶의 조각들을 꿰매는 가느다란 실처럼 느껴졌다. 정보미 씨는 나를 보며 내 손을 잡고 나지막이 말했다.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내가 죽기 전에 내 아들을 이렇게 다시 안아볼 수 없었을 거예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현우와 그가 28년간 어머니라고 불렀던 사람과의 마지막 대면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운명의 저녁이 찾아왔다. 현우는 친어머니와 함께 찍은 첫 사진이 담긴 작은 종이 가방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거실로 들어갔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앉아 술을 놓고 있었다. 현우를 보자 말없이 수트를 내려놓았다. 현우는 맞은편에 앉았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고 목소리는 차분하고 명확했다. 어머니, 제 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셨고 저는 제 진짜 어머니가 누구인지 알게 됐습니다. 윤경희 여사님은 잠시 멈칫하더니 천천히 대답했다. 너는 그럴 권리가 있지? 내가 막을 수 없는 일이야.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책망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저를 키우셨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은혜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게 친어머니를 알 기회를 빼앗으셨습니다. 단지 명예 때문에 한 사람 한 어머니의 인생을 지워버리셨습니다. 윤경희 여사님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안다. 네, 용서를 바라지도 않아. 그저 네가 잘 살기를, 원망 없이 살기를 바랄 뿐이다. 현우는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일어섰다. 이제 더 이상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키워주신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한 지붕 아래 사는 타인입니다. 언젠가 어머니께서 준비가 되시면 어머니가 30년의 세월을 빼앗아버린 그분에게 가서 사과하십시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방으로 들어갔다. 윤경희 여사님은 수트를 쥔 손을 꽉 쥔 채 허공의 한 점을 응시하며 미동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가장 소중한 것, 바로 아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잃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발코니로 나가 그날따라 유난히 반짝이는 서울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마음속에서 안도감과 연민이 동시에 차올랐다. 마침내 진실은 밝혀졌지만 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앞으로도 험난한 길이 남아있겠지만 적어도 그들은 다시 만났다. 그리고 나는 영웅이 아닌 평범한 한 며느리로서 이 가족을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해냈다. 현우가 양어머니에게 어머니라는 호칭을 그만두겠다고 선언한 그날 밤 이후 집안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졌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어떤 일에도 간섭하지 않았고 호통을 치거나 나를 쏘아보는 일도 없어졌다.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조용히 하루 종일 발코니의 화초를 돌보며 지냈다. 가족 식탁에서는 웃음소리가 사라졌고 그 자리를 긴 침묵이 채웠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시어머니가 자신이 졌다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달았다는 것을 알았다. 말다툼에서 진 것이 아니라 진실과 거짓의 조용한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다. 남편 현우는 조용한 재탄생을 겪는 듯했다. 그는 더 이상 일과 가정밖에 모르던 단순한 남자가 아니었다.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어른이 된 듯했다. 그는 친어머니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았다. 자주 정보미 씨를 찾아뵙고 병원에 모시고 가고
새 옷을 사들이며 그녀가 30년 전 잃어버렸던 삶에 다시 적응하도록 도왔다. 친어머니를 뵙고 돌아온 날이면 그의 눈빛은 더 깊어졌지만 한결 부드러워졌다. 어느 날 밤 옥상에 나란히 앉아 야경을 내려다보며 그가 말했다. 살면서 친어머니를 다시 찾게 될 줄은 몰랐어. 그리고 그 첫걸음을 떼어준 사람이 당신일 줄은 더더욱 몰랐고. 고마워, 명희야. 내 아내라서가 아니라 당신이 좋은 사람이어서 고마워. 현우는 점차 친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주말에만, 나중에는 일주일에 2, 3일씩. 시어머니는 반대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인사를 건네지도 않았다. 정보미 씨가 집에 들어설 때마다 윤경희 여사님은 조용히 일어나 다른 방으로 가거나 자리를 피했다. 아무도 그녀에게 대면을 강요하지 않았지만 야망 때문에 굳어버린 마음을 영원히 보호해줄 수도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정보미 씨는 조용히 현우 앞에 낡은 등기 권리증과 손으로 쓴 유언장을 내려놓았다. 내 이름으로 명의를 이전해두었다. 고향의 남은 땅인데 엄마가 너에게 사랑 말고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란다. 현우는 황급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땅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그냥 제 곁에 계셔주세요. 다시는 떠나지 마세요. 나는 곁에 앉아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시아버님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술잔을 높이 드셨다. 오늘 우리 가족이 조금이나마 다시 합쳐진 것 같아 기쁘구나. 명희 덕분이고 보미 씨 덕분이고 무엇보다 진실과 용감하게 마주한 현우 내 덕분이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갑자기 심장 발작으로 쓰러지셨다. 거실에서 쓰러진 시어머니를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나였다. 온 가족이 병원에서 밤을 새웠다. 의사가 고비는 넘겼다고 했을 때 나는 현우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을 보았다. 정보미 씨도 병원으로 왔다. 그녀는 윤경희 여사님의 침대 곁에 말없이 앉아 한숨만 내쉴 뿐이었다. 윤경희 여사님이 깨어나 정보미 씨를 보자 놀란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고개를 돌렸다. 정보미 씨는 딱 한마디만 했다. 쌤통이라고 비웃으러 온 거 아니에요. 결국 당신도 내 아들 인생의 일부니까요. 용서하진 않겠지만 원망도 이제 그만하려고요. 그 한마디는 굳게 닫혔던 문을 여는 열쇠 같았다. 윤경희 여사님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눈시울이 처음으로 붉어지는 것을 보았다. 윤경희 여사님이 퇴원한 후 집안은 새로운 질서 속으로 들어서는 듯했다. 정보미 씨는 우리와 함께 살게 되었다. 그녀는 나와 함께 음식을 만들고 텃밭을 가꾸고 현우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윤경희 여사님은 여전히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었지만 적어도 더는 피하지는 않았다. 진실이 밝혀진 지 1년 후 한때 비밀과 갈등으로 가득 찼던 이 집은 변해 있었다.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지만 나는 남편이 친어머니와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에서 시어머니가 조용히 화초에 물을 주는 발걸음에서 시아버님이 우리를 보며 짓는 희미한 미소에서 회복을 느꼈다. 이 집의 모든 이가 과거를 안고 상실을 받아들이며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다. 여전히 말수는 적었지만 가끔 명희야 뭐 먹고 싶은 거 없니? 혹은 피곤해 보이는데 좀 쉬어라 같은 말을 건넸다. 평범한 말이었지만 나에게는 큰 진전이었다. 나는 그녀가 절대로 직접 사과하거나 고맙다고 말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 차가운 껍질을 깨고 나오려는 노력 자체가 그녀의 치열한 내면의 투쟁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해 내 친할머니의 첫 기일에 우리 가족은 모두 함께 내 고향인 춘천으로 향했다. 시어머니, 남편의 친어머니, 시아버님, 그리고 며느리인 내가 한 차에 타고 시골길을 달렸다. 가는 내내 어색한 침묵이 흐르기도 했지만 더 이상 긴장감은 없었다. 백미러를 통해 보니 한때 비극의 양극단에 서 있던 두 여인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대화는 없었지만 서로를 피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인정의 신호였다. 기일을 마치고 우리는 정보미 씨의 옛집에 들렀다. 논밭 한가운데에 작게 자리 잡은 초가였다. 그녀는 녹슨 대문 자물쇠를 떨리는 손으로 만지며 말했다. 언젠가 이곳에 돌아오면 펑펑 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마음이 편안하네. 내 아들이 곁에 있으니까. 현우는 말없이 어머니의 어깨를 감쌌다. 그날 밤 마당의 모닥불 옆에 둘러앉아 나는 깨달았다. 지난 1년여의 여정 동안 나는 단순히 진실을 찾은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찾도록 도왔다는 것을. 시아버님은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되찾았고 시어머니는 자신의 잘못과 마주해야 했으며 남편은 자신의 뿌리와 진정한 모성애를 찾았다. 그리고 나는 한 가정의 며느리로서 부엌의 불씨뿐만 아니라 진실과 면민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역할을 찾았다. 다음 달. 우리 가족은 더 작지만 아늑한 새 집으로 이사했다.
3층의 그 방은 이제 과거가 되었다. 이사를 준비하며 시어머니는 낡은 수틀과 몇 가지 유품이 담긴 상자를 내게 건넸다. 이건 이제 나한테 필요 없다. 네가 가져라. 나중에 잘못을 저질렀지만 단 한 번도 괴롭지 않은 날이 없었던 한 여자를 이해하는 데 필요할지도 모르지. 나는 상자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낡은 스웨터, 붙이지 못한 편지 몇 통, 그리고 HTV라는 이니셜이 새겨진 작은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아마도 현우, 태우, 보미의 약자일 것이다.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결국 윤경이 여사님의 마음 깊은 곳에도 심장은 있었다. 단지 명예와 통제욕, 그리고 잊힐지 모른다는 두려움의 껍질 속에 너무 깊이 감춰두었을 뿐이었다. 옛집에서의 마지막 밤, 나는 발코니에 홀로 앉아 멀리서 비춰오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았다. 남편이 다가와 뒤에서 나를 끌어안았다. 당신이 해냈어, 명희야. 그가 귓가에 속삭였다. 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아니, 우리 모두가 해낸 거야. 그가 나를 더 꽉 안았다. 발 아래 도시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내 마음속 모든 것은 멈춰 있었다. 마치 내가 처음 이 집에 들어섰을 때처럼 평온했다. 수년간 굳게 잠겨있던 문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그 시절처럼. 하지만 결국 그 문을 열고 또 진실과 사랑으로 다시 닫은 사람이 바로 나였다는 사실을 깨달으며